이틀째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대1로 맞붙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그야말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주요 장면 정리했습니다. 서로를 맞수로 지목하면서 성사된 3시간의 끝장 토론. 시작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치고받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책임론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로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며 한 후보 책임론을 띄웠고,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며 기분이나 맞추던 사람들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하고 했던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문제이고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이 사건 기소를 사소한 것이라 폄훼했다며 홍 후보의 과거 특활비 논란을 정조준했고,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 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이 후보의 큰 사건들은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만 했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서로의 약점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 정책 공약들을 하나씩 캐물으며 몰아세웠고 명태균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나토식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렇게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홍 후보는 한 후보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깐족된다는 표현으로 한 후보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 폄하한 일 없습니까? 에?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오늘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10대 되겠... 토론회 내내 쉴 새 없이 몰아친 두 후보는 다만 후반부엔 정책 문제 위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맞수 토론이 마무리되며 이제 2차 경선은 후보자 4명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심이 임박했고 다음 주 중반쯤 출마를 선언할 거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갔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대행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의무 군경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에게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갔는데 거취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 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의 출마 요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29일 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끝으로 오는 30일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총리실은 그러나 관련 발언과 전망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고 한 대행이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과 친분이 있는 주변 인사 역시 아직 출마를 결심한 상황은 아니며 혼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에 대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해 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도는 주춤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에 나선 주자들도 단일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한 대행의 최종 결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렇게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공직자의 책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 대선 초반부터 정책 행보에 집중하던 이 후보가 오랜만에 쟁점 현안에 입을 연 겁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전북 광주를 거쳐 전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둘러싼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어 한 대행이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최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전국 현안 언급을 피하던 모습과 달리 한 대행 출마설엔 공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후보는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주가 조작이 처벌받을 사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검찰이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란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재해보상 현실화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안정화 등 이른바 농업 강국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 역시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서울 노후도심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등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을 예고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일제히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검찰의 기소청 축소, 공수처 확대 개편 등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로 무절제한 수사 만능주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당이 최대 결집과 최대 투표를 위해 공을 들이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조준에 바짝 날을 세운 데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내일 세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이자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표대결을 펼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호남권 합동 연설을 진행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 호남권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비롯해 1, 2차 순회 경선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이 공개됩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3%가 몰려 지지층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의혹의 골자는 김건희 여사가 번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전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약 6개월 만에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만큼 공정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재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서울고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김 여사 소환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루어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 재고발이나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가 맡게 됩니다. 선거와 부패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로 검찰 기소 하루 만에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서 병합을 요청한 만큼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조 전 수석 재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같다면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증인과 증거물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병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병합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할 경우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그 뒤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에서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받은 상황을 뇌물수수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즉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이 부정한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일각의 위법 기소 비판 속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는 군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 자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미국은 그동안 큰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like no country probabl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been ripped off for 50 years. 이런 나라들은 미국 덕에 부자가 됐고 심지어 미국은 그런 나라들의 군대까지 돌봐줬지만 무역에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는 군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ilitary is another subject we talk about. We're not going to make that subject to any of the deals.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원스톱 쇼핑 등을 언급하며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지난 16일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도 나와 방위비를 거론했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하지만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은 관세의 역풍을 맞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는 방위비를 제외하고 일단 관세 협상에서 조기 성과를 내 지지층을 달래겠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과 일단 관세 전쟁을 마무리한 뒤 전격적으로 방위비 전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2+2 회동으로 관세 조치 협의에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 재무통상수장들은 관세, 비관세 조치와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이 4가지 분야를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 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 미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선 중국 견제 성격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리나 핵심 광물 규제에 맞선 어떤 수입선 다변화나 공동 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반도체나 AI 양자 등 어떤 그 첨단 산업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이나 이번에 미국 측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조선산업협력은 투자협력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 간 협의는 다음 달 그리어 대표의 방한 때 중간 점검을 거쳐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월 15일부터 양일 간 개최되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협상 시한이 오는 7월 8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바통을 잘 넘기겠다는 의지를 비춰왔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해킹 사고가 일어난 SK텔레콤이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일주일 만에 SK텔레콤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00만 명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18일 기준 가입자 가운데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엔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경우에는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직후 유심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으며 고객 불안이 이어지자 결국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고객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불안감을 최종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선택지를 드린 걸로 유출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측은 일단 해킹 피해가 일어난 서버 시스템을 완전히 격리했으며 또 다른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시인했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김 씨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2심 법원은 김 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후에도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고,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비춰보면 김 씨가 마신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대신 허위로 음주운전을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집행유예형이 유지됐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사흘 연속 수많은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장례식은 국가 원수 50명을 포함해 13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5시에 거행됩니다. 바티칸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앞이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와 여행객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사흘간 일반인 조문이 허용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연일 1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He was a good man, and everybody feel something that they lost with his departure. So I think that is an emotion that cannot be translated in words.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새벽 시간만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조문객을 밤새 받았습니다. I felt him so close to us, but I know he's in heaven. I know he's in heaven. It's a sad time, but we're praying for him, and so I'm sure he's in a better place. 교황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추기경단 단장 조바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주례를 맡고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합니다. 주여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라는 앞당송으로 시작해 기도와 성경 강독에 이어 레 추기경이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며 고별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에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마크롱, 스타머, 폰데어 라이언 등 국가원수 50명과 군주 10명을 포함해 13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장례 미사를 마치면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운구 행렬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유적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약 6km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때 교황청이 초청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관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고인이 최종적으로 안치될 무덤 공간의 모습도 공개했는데 과거 대성전의 촛대 받침을 보관하던 벽면 공간입니다. 관에 놓일 위치에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화려한 장식 없이 흰 대리석 받침에 교황의 라틴어 이름만이 새겨졌습니다. 더 낮은 곳, 소외된 이들에게 향하며 선종 전날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1대1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죠.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계엄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후보처럼 사사건건 앞에서 깐죽대니까 대통령이 그거 나중에 참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10대 쓸 거예요. 많이 쓰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네,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1대1 토론이 1시간 반씩 2번, 그래서 총 3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윤 대변인님. 예, 뭐 저도 굉장히 흥미있게 봤고 또 당사자 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혹시나 토론 과정에서 좀 감정이 격앙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네.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분이 가진 그 고유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발휘된 3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도드라지게 편집이 됐던 뭐 깐족된다라는 말이라든지 뭐 아부하셨던 부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두 분이 계엄과 탄핵을 두고 보여졌던 정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다 보니까 저런 좀 뭔가 귀에 딱 꽂히는 표현까지 나온 것인데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에서 보기에는 어떠셨나요, 오늘 토론?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니까 뭐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지목해서 하는 토론 방식은 앞으로 뭐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좀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다만 이제 서로 지목했던 오늘 토론 같은 근데 3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뒤로 갈수록 한 후보는 좀 그러니까 그 홍 후보는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장점인 토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뽐내긴 했습니다만 단점을 극복하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단점이란 게 결국 좀 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초엘리트 출신으로서 뭔가 당 상대 후보에 대한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라는 캐릭터 자체가 토론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또 이렇게 품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 또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길고 경륜이 많은 사람인데 예. 그거를 장점을 1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경륜을 뽐낸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약간 뭉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경륜에서 나오는 그 노련한 정치력이 좀 안 보인 토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주 세밀하게 비판적으로 네, 편하게 보셨다더니 보셨네요. 꼼꼼하게 보셨네요. 네. 홍 후보는 또 한 후보에게 논란이 됐던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또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근데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저희 당에서 문제가 됐다가 이 계엄 사태 때문에 거의 그냥 사라졌던 이슈를 다시 꺼낸 거예요.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계엄보다 게시판이 중요한 거냐.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당원 게시판 관련한 익명 게시판 관련한 걸 가지고 이 토론 시간을 써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대응을 한 건데 홍준표 후보는 다들 궁금해한다. 도대체 가족이 연루된 거냐 아니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름을 차용한 거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한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 이전에 이제 원칙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족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특히 그 게시판이 익명성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럼 성역화하는 거냐 네. 이런 이제 논리를 들어서 이 방어막을 친 건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당내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결국 저희 당 입장에서 그 유리한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그래서 계속 하시다가 어느 선에서 더 공격을 안 하시는 모습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 후보의 이제 약점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이제 홍 후보가 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았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한테 비상계엄 때 당 대표였다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질문들을 포함해가지고 또 홍 후보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과거 막말 논란이 됐던 점 그런 점들을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가장 홍 후보가 답변을 못했다고 느꼈던 게 이제 경제정책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후보로 나와서 2번이나 공약을 냈던 공약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교수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니까 보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준비되지 못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까지 내놨던 건데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를 참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반대로 또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단순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냐 안 올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익명 게시판, 익명을 활용해서 결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그리고 한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가족을 동원해서 올린 것 아니냐, 결국 대통령을 배신한 것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그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치열하고 뭐 우리가 뭐 지금 아까 전에 흥미롭게 봤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후유증이 남게 되거든요. 결국 이 이후에 단일된 후보로 모아지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상대방의 뭔가 치부나 약점들을 공격하는 것이 뭐 과거에 저희 당도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역시 후유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 동안 1대1 국민의힘 맞수 토론이 끝났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한 차례,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차례,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총 3차례의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가장 당심과 민심을 이틀 동안 얻었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횟수가 많은 분이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인시키는 효과, 국민들에게 뭔가 이 메시지 전달하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총차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는 3번을 했고 본인의 캐릭터를 숨기지 못해서 비판받은 지점은 있지만 잘 준비한 것을 제대로 피력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토론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는 이득을 많이 얻었다, 이런 평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안철수 후보 한 번밖에 안 해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 메시지 내용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적확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안철수 후보도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린 측면이 있다. 김문수 후보 2번 하셨는데 그냥 하루에 어제 다 하셨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은 못 보였다는 평이 좀 있어서 뭐 그 부분 평가를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 오늘 보셨지만은 역시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운 그런 토론을 했다. 다만 체력적인 측면에서 아까 성치훈 의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했어요. 1시간 반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반을 연달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2번째 토론은 사실 그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이제 앞에서 1시간 반에서 좀 너무 힘을 뺐는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가 어제 한 차례 한 게 조금 아쉬웠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준석 후보하고 함께 이제 AI 토론도 열었고, 성시훈 부의장께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내일 4인 합동 토론회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거쳐서 화요일 날 최종 후보 2명을 출연하는데 최종 후보 2명 누가 될까요? 제가 딱 지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일단 자유로우시잖아요. 뭐 저는 한동훈 후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탄핵 반대 두 분 중 한 분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만나는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민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민심은 좀 얻었겠습니다만 당심으로부터 좀 멀어지지 않았겠는가. 아무래도 그거를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결선 투표, 그러니까 마지막 1, 2위 투표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어서 후유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전 전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체로 봤던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이러면 토론 과정이나 이런 이 4강 일정에서 저는 오히려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봤어요. 의외로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의외로 토론 실력도 많이 늘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하지만 뭐 워낙 그 4위로 올라온 걸로 예측이 되는 분위기 때문에 최종은 올라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자산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이 얻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김 대변인님. 예, 이제 뭐 최종에 두 분이 누가 될 거냐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 일단 홍준표, 김문수 두 분 중에 그럼 어느 분이 우위에 설 거냐 그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일정이 시작되면서 많이 꺼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생각보다 안 꺼진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 4강을 추릴 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는 점부터 짚고 싶어요. 세간에서는 거의 다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서 일견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저희 지지층이나 무당층들의 좀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가능한 해석인데 저는 역으로 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즉 김문수 후보에서 이탈하는 표가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표를 더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쭉 1등 해왔던 그 흐름이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를 가지신 분들의 2순위가 김문수 후보일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2인 그 빅2는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화요일 2시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경선 결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죠. 어제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자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통렬한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기고 왔다. 그렇게 한 발언이 당의 좌절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전 처음에 헤드라인만 보고서는 윤희숙 원장이 드디어 국민의힘 쪽에서 상식적인 반응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 보여왔던 이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어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반갑게 봤는데 근데 내용 전체를 보면은 또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뭔가 탄핵을 계속했고 다수의 횡포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국 원인을 또 민주당에서 들이대는 뭐 고름이 터졌다. 그렇죠. 정치의 고름. 했죠. 근데 사실 정치의 고름을 지금 민주당으로 지목을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고름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걸 다 동원하다 보니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뭐 탄핵도 소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하나 막겠다고 하나 방탄하겠다고 온갖 국정 힘들을 모아가면서 그걸 방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뭔가 민주당이 정치의 고름이었다는 식으로 지적했던 것은 저는 원인 분석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전후의 그 행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전 정권에 대한 그 사과, 명확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사이가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없었다면서요? 뭐 상의를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나가서 방송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캐릭터를 보면 누구랑 상의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뭐 다듬거나 그럴 분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놀랍지 않았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구성원의 생각과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당의 구성원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대통령께 더 바른 말을 했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권성동 대표까지 어느 정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계기가 좀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그럼 뭘 바꿔야 체질 개선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 뽑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구성원들의 합의된 어떠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모아질 겁니다. 윤희숙 원장이 혼자만 도드라지게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이죠.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 당이 이제 조금씩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통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는 윤희숙 원장이 얘기한 저 방향이 저희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전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제 오늘 단독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사퇴를 하고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4월 30일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도 윤 대변인께서 먼저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일단 대선 출마라는 것은 당사자의 결심에 다 달린 일이니까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까지는 어떠한 추측도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보도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보. 한덕수 총리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것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최종 결심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적어도 만약에 결심을 하신다면 이 행동들은 결심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였구나라고 해석될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본인이 군번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손편지도 남기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대선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타이밍만 고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보도들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4월 30일 얘기도 나오고 29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보도들을 보면은 취재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측근이라든가 그 국민의힘 당 고위 지도부라든가 당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단 출마를 한다면 그 이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4월 29일 날 국무회의를 열잖아요. 근데 국무회의 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실효가 되려면 29일 당일날은 사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빠르게 된다면 4월 30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만 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바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역할은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는 기간 동안 위기 관리를 하라고 역할을 준 거잖아요. 근데 60일 동안 지금 위기 관리가 아니라 인기 관리만 하다 나가시는 거거든요. 본인의 대권 행보에 다 준하는 그런 일정들만 소화하고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옹당하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선출된 후보와 다시 단일화를 거친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그 대선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 비용을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아마 그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과정 그리고 오늘 이 3시간 동안 부들부들 다리를 떨어가면서 토론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왜 한덕수 권한대행만 나중에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만 나중에 결승전을 따로 치를 수 있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온당하게 보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히려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출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마지막 아직 결심을 안 하셨다면은 불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되면 이제 그 전날에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30일에 이제 그럼 그 최종 2인의 양자 토론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또 토론 내용도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내용 계속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결승인데 좀 예선 같아지는 분위기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선을 본 적이 없죠. 경선 틀 안에 없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에 경선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런 적은 우리 정치사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정을 전제로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저희 당에 이제 들어와서 안에서 단일화를 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오늘 보긴 했는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왜 한덕수 총리한테 그런 특혜를 주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 당 안에서 다시 선관위를 꾸려서 다시 단일화하는 작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두 분이 밀실에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도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어떤 합의가 필요한 과정 그거 외에는 당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저희 당에 입당을 한다. 그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바깥에서 저희 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단일화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바깥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무소속 후보로서의 한덕수 전 총리가 전 권한대행이 정치인 한덕수로서 바깥에서 저희 당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단일화의 전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심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이제 만난다고 그래서요. 또 주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지 궁금하고. 네. 자,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표 보시죠. 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 16%, 김문수 후보 14%, 안철수 후보 12%입니다. 아직 없다는 37%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한동훈, 김문수 25%로 동률이고요. 홍준표 21, 안철수 9 이렇게 됐고요. 네. 다음은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인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8%에서 49%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는 27%포인트까지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재명, 홍준표, 요 이준석 여기서 봤을 때는 48대 28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이제 앞서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있는 제 가상 3자 대결에서는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9대 29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20%포인트 차. 아까 홍준표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역시 20%포인트 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시면 지금 가상 3자 대결 이거 보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한덕수, 홍준표 이분들이 그래도 차이가 이재명 대표랑 적으니까 가장 경쟁이 있지 않나 하는데 지는 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없다가 적어요. 없다 13 여기 나왔고요. 그렇죠. 한동훈, 안철수 가상 3자 대결 말씀이죠. 가상 3자 대결에서 없다가 2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13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없다가 늘어난 분들은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탄핵과 계엄에 관련한 생각이 이 두 분들과는 다른 저희 당의 지지층이라고. 바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없다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동훈 또는 안철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당의 후보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저희 쪽의 예비 후보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딱 맞는 질문, 딱 맞는 이 설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성 부회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명분이 없다라는 게 좀 보여진다고 보고요. 압도적인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넘어서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야 사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보수 지지층 일부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국민들이 부여한 60일 동안의 위기 관리 역할을 내팽개치고 나올 명분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로만 들여다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과 탄핵을 찬성했던 지지층 격차가 전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리고 지지율이 일단 상승세에 있던 걸 명확해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와 합쳤던 지지율 역시 탄핵 찬성 쪽의 지지가 점점 보수 지지층에서도 저는 이건 상식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다음에 이제 3자 대결로 갔을 때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은 탄핵을 찬성했던 지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지지해주지 않겠다는 또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보수 지지 안에서도 내부 이런 그 경쟁을 하는 속에서도 본인들의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나를 지지해주지 않겠다는 것들이 지표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선 과정에서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그 홍준표 후보의 토론에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게 이런 지표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혹시나 이거를 전부 다 뒤집어서 탄핵 찬성했던 쪽에서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수의 결집이 아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각 후보별 지지율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1위 되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19%라고 적합도가 1위가 나온 것이고 또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 즉 저희가 지금 경선 할 때의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서도 김문수 후보하고 25%로 동률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는데 좀 이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거의 뭐 비슷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토론의 과정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일까지 있는 4자 토론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을 열고 있고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을 또 거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 먼저 각 주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로 무절제한 수사 만능주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네, 토론은 조금 전 10시부터 진행 중이고 내일 이제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당에서는 이번에 투표율도 좀 상당히 신경 쓰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충청권, 영남권과 비교했을 때 중간 투표율이 지금 호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도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좀 호남에서 지지를 그 당시 이낙연 후보보다 좀 덜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 대한 아직 확신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주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뭐 모두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냥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냥 그렇게 치부할 것도 아니고 호남이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전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군수 후보들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등등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호남에서 갖고 있는 호남 일부 지지층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좀 떨쳐낼 수 있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당에 주어진 저희는 과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민주당 최종 후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얘기는 뭐 시간상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렸던 성장과 통합진 내부에 휩싸였고 어쨌든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지금은 나눌 수 없겠습니다만은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어대명, 어후명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대명이란 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죠. 대선 후보. 예, 대선 후보로. 예. 예. 뭐 그럼 뭐 맞는 거죠. 뭐 구대명 뭐 이런 얘기 9대명. 하겠습니다. 예, 후보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라고 보는 건데 지난 4년 동안 그냥 대선을 향해서 쭉 행보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에 대선 한 번 지시고 당대표 2번 하고 국회의원 2번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대선에 재수를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에 21년도부터 시작된 행보는 그냥 대통령을 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자유롭게 활동하고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조기 대선,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 싱크탱크 관련한 어떤 잡음도 있고 또 호남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간 상태에서 너무 긴장감 없이 본선을 맞이할 때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앞에는 좀 걸림돌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뒤쫓아가는 사람보다는 앞서 나간 사람이 불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후보를 순조롭게 배출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더 바빠지는 대선 레이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성지훈 민주당 정치회기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건설세! 오늘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경남 창녕군에서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시고요. 마저 듣고 박수 치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서울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4주 만에 비 소식이 없는 맑은 날씨로 야외 활동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함께 전국에 바람은 강하게 불고 동쪽 지역에는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첫 주말이었던 식목일.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고 태풍급 강풍과 비바람에 눈까지 내린 4월 둘째 주 주말에는 서울의 역대 가장 늦은 봄눈 기록이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은 돌풍과 함께 요란한 비가 쏟아지며 벚꽃 엔딩을 앞당겼습니다. 3주 연속 주말마다 빠짐없이 비가 내린 겁니다. 봄철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뚜렷한 기단이 없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최근엔 저기압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통과했는데 이 시기가 주말과 겹치면서 주말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인 남고북저 기압 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집니다. 내륙에는 초속 15m 이상, 산간에는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주말 밤사이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이 또 커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이 나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는데 쇼핑몰과 전시장, 식당 등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릴 만큼 차도에도 연기가 가득합니다. 건물 내부도 에스컬레이터와 1층 로비 등 곳곳이 밖으로 나가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밖에 소방차랑 경찰분들 와 계시고 지금 계속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몇 개는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계단으로 이동하고. 오전 11시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에 쇼핑몰과 전시회장, 식당 등이 모여있는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됐던 상황. 특히 금요일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더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안에 있던 관광객과 직원 등 1,20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점점 이제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사람들이 약간 좀 웅성웅성 거리더니 조금씩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안에서 2층 정도 나오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코엑스 앞입니다. 연기가 건물 내부에 차면서 방문객들은 이곳 출입문 등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만 일부가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불길을 잡은 데 이어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났던 2층을 제외한 건물 출입이 재개됐고 중단됐던 전시회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연기를 빨아들이는 천장 후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광명구간 지하터널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뒤 2주 만입니다.
포스코 ENC 본사와 현장 사무실, 감리업체까지 모두 7개 업체 9곳에 경찰 전담수사팀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사고가 나기 전 붕괴 조짐을 보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는데 YTN 보도를 통해 최초 신고 당시 이미 기둥이 파손된 상태였고 내부 공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붕괴 우려 신고 뒤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터널 곳곳에 설치한 계측기에 터널 천장이 계속 내려앉아 붕괴 1시간 전에는 최대 4cm까지 침하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부 CCTV를 캡처한 사진에서도 신고 뒤 실제 사고가 나기까지 터널 천장 균열이 심해지는 등 점차 상황이 악화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공사 일지까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보강 공사를 추진했는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낮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앞 인도에서 2.5m 깊이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통행을 통제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하수관 이음새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변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초까지 패키지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합의도 가능하다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한국과 미국의 경제 통상대표가 70분가량 마주 앉았습니다. 두 나라는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패키지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방위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할 주제를 4개 분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협의 속도를 놓고는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와 협상을 벌이며 속전속결을 원하는 미국과 곧 새 정부가 출범할 한국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선 한 달 뒤에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협상을 벌인 뒤에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산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긴 중국. 자국에 필요한 반도체는 제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미국이 상호 관세 목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뺀 것과 같은 맥락이죠. 관세의 난타전을 끝내고 타협에 나서려는 신호일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남부 선전의 기술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의 수입 대행업체 3곳은 최근 통관 과정에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면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145% 관세 폭탄에 맞서 매긴 125% 보복 관세를 0%로 바꿔 적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수입량이 0.1%에 그치고 자체 조달 능력을 키우고 있는 메모리 칩은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출혈이 큰 항목만 골라낸 셈인데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China is considering exempting some U.S. imports from its 125% tariffs. 我不了解你提到的具体情况，
建议你向中方的主管部门进行询问。 사실 이 같은 핀셋 면세는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속 서류를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흑연 등을 뺐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지연 전략일 뿐이라며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 거라고도 깎아내렸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인하를 시사하면서 협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협상 중이란 트럼프의 말을 거짓으로 몰며 무역전쟁 대응 작전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中美之间未进行任何经贸谈判，中美经贸谈判进展的说法都是捕风捉影。 관세 난타전 뒤에 한 발씩 물러난 미국과 중국. 타협 신호란 해석과 함께 오랜 냉전에 돌입할 준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트럼프 관세가 자국 내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 기업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 패키지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안을 카드로 검토하고 있지만 농가에 타격을 놓고는 여전히 내부 이견이 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총리를 비롯해 강요 전원이 참석한 관세종합대책본부 회의. 일본 정부는 회의에서 미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긴급 대응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농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관세로 실적이 악화한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이어 세금 납부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의 휴업수당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조성금 적용 문턱도 낮춥니다. 関税措置の影響を受けて不安を感じている企業や国民のお声を積極的に伺い、パッケージの施策を的確に届けていくことで、引き続き必要な支援に万全を期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본은 미국 쌀 수입 확대, 옥수수 등의 무관세 수입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등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込めてる非常に感受性の強い品目でもありますから、深い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か、インパクトが経済にも社会にもある産品でありますので、単純な数字だけで議論をしないようにしないといけな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칫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양보를 얻는 것 이외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류희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 또 초등 의대반을 위한 7세 고시 등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의 한복판에 내몰립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 강남 3구 아이들의 경우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240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강남 3구를 영유아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속 강남 키즈들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해 청구 건수를 보면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가 1,045건,
서초구가 822건으로 집계됐는데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물론 진료 건수 자체가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강남 3구보다는 덜하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9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입문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공부의 강도가 세지는 탓에 이른바 4세 고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사교육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인지교육에 대한 좀 제한을 두자. 일정 시간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규제하는 법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위원회 영유아 사교육을 아동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고액 교육비와 편법 운영 단속뿐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1년에 외래 진료를 365차례 넘게 받으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원 수준에서 2,000원 수준인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에서 8%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이 실시한 대선 민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범보수 후보 누구와 붙어도 50% 가까운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붙었을 때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 3명이 출마했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범보수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후보는 49%, 한대행 29%, 이준석 후보 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대행과 같은 차이를 보여 두 사람이 가장 적은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머지 범보수 후보들과는 차이를 더 벌렸는데 김문수 후보 대결에선 각각 49% 대 26%, 이준석 후보 7%였습니다. 이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는 48대 22로 앞섰고 안철수 후보와는 48대 2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상대가 한 후보나 안 후보였을 땐 투표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2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중도층 민심으로 한정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상대와 가상 대결에서 5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 후보는 중도 표심에서 한덕수 대행, 홍준표 후보보다 3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했을 때 37%포인트 차이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오른 4강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경선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따로 떼어도 봤는데요.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1차 컷오프를 거쳐 후보 4명이 2차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은 4강에 오른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한정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 후보가 19%를 기록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1위를 달렸습니다. 뒤이어 홍준표 16%, 김문수 14%, 안철수 후보는 1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따로 떼어 살펴봤습니다.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민주당 등의 지지자를 빼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점을 고려해 본 겁니다. 이 경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5%로 동률을 기록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로도 좁혀봤습니다. 여기선 김문수 31%, 한동훈 29%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뒤를 홍준표, 안철수 후보 순으로 추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 가운데서도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들여다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0% 지지율로 가장 앞섰고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론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홍 후보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며 자신이 대표였으면 대통령과 협력해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은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받았습니다. 방송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또 수직적 당정 관계를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했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당내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는데 일각에선 사과를 강요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 나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지난 4년 동안 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느라 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 처참한 계엄 사태가 터졌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발언까지 규탄하며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당 지도부는 발언 내용을 사전에 상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SNS에 윤 원장의 사과와 참여에 깊이 공감한다며 말이 아닌 실천까지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변화를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은 윤 원장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한다며 당장 사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 캠프에선 개인에게 사과하라거나 탄핵의 강을 넘어라고 계속 강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탄핵을 강을 건너느니 바다를 건너니 그런 식의 현란한 수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계엄 사태에 사과한다 윤희숙 여연원장의 발언은 대선 본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당원 투표가 절반이 반영되는 2차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윤 원장의 연설이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검찰이 방향을 정해 밀고 가는 부당한 기소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 수사라고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비리 범죄의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 기소를 두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변서를 써두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과정을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해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기소가 무도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보복용 기소권 남용은 결국 검찰 해체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매관 매직 사건으로 재직 시절 밝혀졌으면 탄핵 사유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공언하며 반발하는 것도 그저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 전직 대통령의 기소 소식에 양당 모두 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한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 가운데 일부가 실제 시세 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법원에서도 인정됐고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이 일었던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사이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연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주포 이모 씨 등 관계자들도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며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권 전 회장이나 전주 손모 씨 등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갖은 논란 속에 기존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이나 주포 이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점검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또 이후에 물증 확보를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한다면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반대로 무혐의라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지난 2022년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시기 별다른 직업이 없던 전 씨의 부인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 씨가 대구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행 표시가 붙은 5천만 원 신권의 출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기도비라고 주장하는 돈이 청탁을 대가로 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 6년 뒤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주민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부와 주민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은 물론 전국을 뒤흔든 지진. 정부 합동조사단은 포항에 있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법원은 포항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면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를 비롯한 또 관련 기관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밝혀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4만 7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항 시민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선 상황.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 달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책임을 부인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일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겨주겠다며 지인의 비트코인 45개, 현 시세로 59억 원어치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전자지갑의 복구 암호문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저희는 촬영하실 수 있고요. 태국에서 막 입국한 이 남성은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의 자금 세탁책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주겠다고 속였는데 피해자에게 새 가상자산 지갑을 구매하게 한 뒤 비트코인 이전을 도우면서 새로 생성된 복구 암호문 니모닉 코드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밀번호와 별개로 이 암호문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언제든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구 암호문은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일당은 1년쯤 뒤 복구 암호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현 시세로 59억 원에 달하는데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 분산 이체하고 태국 암시장에서 일부를 바트화로 환전해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 기법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당을 특정해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비트코인 25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며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캡틴 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첫 재판을 연 뒤 심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비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헬스장 건물로 돌진해 헬스장에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반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도로에서 SUV와 승용차가 부딪혀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LG에 역전패하며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비록 팀 패배를 막진 못했지만 34일 만에 1군 무대에 복귀한 김도영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4회 말 기아가 볼넷과 단타 2개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자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카드를 꺼내듭니다. 34일 만에 1군 무대 타석에 선 김도영. 손주영이 초구에 배트를 돌려 그라운드 한중간을 꿰뚫는 총알 같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2점 차 뒤지던 점수는 금세 동점이 됐고 슈퍼스타의 강렬한 한 방에 광주구장은 관중들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한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회에 2점 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6회에 동점을 내줬고 8회에는 마무리 정혜영을 조기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우고도 김선빈의 송구 실책이 겹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한 점 차를 끝내 뒤집지 못한 기아는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잠실 원정에 나선 롯데는 4번 타자 나승엽이 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리는 맹타를 휘두르며 부산을 꺾고 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을 수확한 롯데는 리그 2위까지 도약했습니다. 키움을 홈으로 불러들인 SSG는 8회 말 조영우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치열한 투수전이 전개된 대전 경기에서는 KT 로하스가 9회 초 한화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결승 적시타를 때리며 2연패에서 탈출했고 대구에서 삼성은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NC에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SK가 KT를 연파하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SK는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T를 86대 70으로 꺾고 시리즈 2연승을 거뒀습니다. 3쿼터부터 살아난 원희가 28점에 14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안영준과 김선영도 각각 18점과 16점을 넣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역대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따낸 29개 팀은 한 팀도 예외 없이 모두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내일은 4월 들어 처음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피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6도, 대구 7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강원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3도, 대구 2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